그리고 제가 왜 그 장면을 굉장히 슬프게 생각했냐, 제가 바로 기후로 형성화된 그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논리여왕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인터넷에 요새 뭐 기생충 분석글, 기생충 해석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영화 기생충은 이런 영화다 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생충의 핵심 사물 수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박서준이 기우에게 합격운과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수석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수석을 받고 나서 기훈의 가족들이 갑자기 취업에 성공하게 되고 재물운이 따라오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기훈의 가족들이 합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불행해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기우 아빠가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서 멀쩡하던 운전기사가 모함받아서 잘려야 했고, 기훈의 엄마가 가정부로 취직하기 위해서 멀쩡히 일 잘하던 가정부가 결핵 환자로 내몰려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은 합격운이라고 말하는 실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시험 잘 보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내가 시험을 잘 보려면 누구는 반드시 시험을 망쳐서 내 밑에 깔아줘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빈자여야 돼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은 누군가 부자가 되려면은 누군가는 강북 아파트, 누군가는 지방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 고용하고 가정부 고용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가정부가 돼야만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막연한 이상향 같은 걸 꿈꾸면서 다 같이 시험 잘 보고 다 같이 부자 되고 이런 거를 꿈꾸면서 시험 잘 보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 쉽게 하지만 그거는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누군가 취직해야 되면 누구는 반드시 잘리는 그런 확연한 대조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단순히 자본주의의 단면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어떤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에 더 가까워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소스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결국 남과의 비교를 통한 행복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남보다 더 나은 것, 남보다 더 좋은 삶을 항상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는 거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밝은 면만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아,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잘 됐어. 아, 내가 부자니까 잘 된 일이야. 아, 그럼 나 때문에 대학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지? 아, 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 나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지?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밝은 면만을 보고 살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러한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가족끼리 모여서 술 먹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죠. 아, 우리 때문에 잘린 운전기사, 우리 때문에 잘린 가정부는 어떻게 됐을까? 에이, 잘 살고 있겠지? 라고 말하는 순간 띵동 하면서 얼굴부터 망신창이가 된 가정부가 나타나죠. 안녕하지 못했다. 그 가족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을 초래했고 밝음 뒤에 반드시 어두운 면이 따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인 거죠. 그 부잣집 박 사장님네는 비가 오면 좋아해요. 다송이는 비가 오면 좋다 그러고, 조여정도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고. 빗물이 더러운 걸 씻겨준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빗물이 그 더러운 걸 씻겨주면 그 물은 어디로 가죠? 우리는 물이 씻겨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그 폭우가 내린 날 빗물이 흘러가는 걸 따라서 기훈의 가족들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연출을 통해서 그 빗물이 어딘가는 흘러가야 되고, 누군가의 오물을 씻겨내줬으면 그 오물을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또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들의 오물을 씻겨준 더러운 빗물이 기훈의 집을 가득 채우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돌이 떠오르죠. 수석이. 돌이 원래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돌이 물에서 떠올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물이 중력에 따라 떨어지는 거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돌이 아래에 가라앉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물 위로 떠오른 돌, 그걸 보면서 기훈은 자신의 숙명,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내가 저 위로 올라가겠다는 꿈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이에요. 이 영화를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기훈의 가족들이 이 박사장네 집에 침투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문광래 가족도 박사장네 집 지하에서 몰래 살고 하니까 아, 빈자들을 기생충에 비유해서
빈자들이 부자들을 기생충처럼 피를 빨아먹으면서 기생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반쪽짜리 해석이에요. 일단 뭐 약간 작품 외적인 설명을 조금만 끌어와도 이 봉준호 감독의 성향 자체가 약간 좌파적인 감독이죠. 절대 그렇게 빈자들을 일방적으로 안 좋게 묘사할 만한 성향의 감독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단서,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기생충이 되기 이전에 데칼코마니였대요. 어떤 대칭형, 거울상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봉준호 감독은 부자와 빈자가 결국 서로에게 기생하고 있는, 서로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이러니한 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빈자들이 부자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었다는 점은 명쾌하죠? 근데 이런 장면들도 많아요. 박 사장이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 집은 가정부 없으면은 순식간에 난장판 된다. 조효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죠? 정말 착하지만 멍청한 여자여가지고 과외 교사가 없으면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정부가 없으면 집안일도 못하고 부자들 역시 빈자들에 의지하지 않으면 빈자들의 노동력에 빨대를 꽂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기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좀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걸 꼭 서로에게 기생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부자와 빈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같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이나 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봉준호는 이게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본 거예요.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상대와 무관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상대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빈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만 반드시 의지하거나 피를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상생도 아니라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메시지가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다른 영화 이야기를 몇 개 떠올려 보면은 일단 영화 하녀랑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녀와의 비교는 하녀에서는 일방적으로 부자들을 굉장히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들로 그려낸 반면에 기생충에서는 부자들이 그렇게 전형적인 나쁜 부자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사장, 조용정 둘 다 너무 착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무지에 의한 행동,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 악행으로 이루어져요. 냄새가 그 포인트예요. 박사장이랑 조효정이랑 둘 다 빈자를 막 일부러 무시하지 않아요. 막 일부러 괴롭히지 않는데 냄새가 나는 걸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냄새라는 건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절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부자로서 깨끗한 환경에 살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를 그냥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자를 막 전형적인 악한 부자 이미지로 만들어서 계급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고 정말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혹은 있는 것보다 더 좋게 그려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자와 빈자가 쉽게 섞이지 못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하녀에서 더 진화한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우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박사장네 집을 사는 상상, 그래서 아버지와 재회하는 상상. 이 장면에서 저는 영화 라라랜드가 떠올랐어요. 라라랜드 마지막 후반부 중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하는 게 거의 한 10분 가까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저거 진짠가? 뭐지? 갑자기 사랑이 이루어진 건가? 이런 희망을 줬다가 갑자기 아니야 그거 꿈이야 하고 갑자기 현실로 넘어와 버리는데 영화 기생충에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연출이 있죠? 기우가 부자가 돼서 멀끔한 복장을 하고 집을 사러 나타났을 때 뭐지? 갑자기 부자가 된 건가? 갑자기 시간이 많이 흐른 건가? 하고 기대를 했다가 갑자기 장면 전환되면서 꿈이었다는 게 나타나죠. 이런 해석을 봤어요. 이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기우다. 기택이랑 비교하면 기택은 이미 포기했어요. 길들여졌어요. 기택의 명대사 중 하나가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계획대로 안 되는 사회에 길들여지고 포기했는데 기우는 어떠냐?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자신의 계획대로 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잖아요. 이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기우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면은 기우가 정말 뭐 그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될 일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기우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이 몇십억을 벌어서 그 집을 사게 될 그 날을 꿈꾸면서 앞으로도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 장면을 굉장히 슬프게 생각했냐, 제가 바로 기후로 형성화된 그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노력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계급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꿈꾸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논리왕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논리왕 TV가 바로 기생충 현실 버전인 겁니다, 여러분. 자, 기생충 리뷰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 기생충 영화가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말 해석할 만한 포인트들이 디테일하게 많은 그런 영화예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생충 영화랑 이 리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자기는 기생충의 어떤 점을 재밌게 봤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